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누비며 K방산의 위력을 떨치고 있는 우리 무기들, 그 속에 아주 낯설고도 거대한 곰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성조기가 그려진 미국식 무기 체계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붉은 광장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러시아의 투박한 강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입의 역사가 아닙니다. 파산 직전의 초강대국과 기술의 굶주린 신흥국이 벌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술 탈취전이자 30년을 내다본 거대한 도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었지만 결코 날카로운 창은 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봉인했고 우리가 사거리를 늘리려 할 때마다 족쇄를 채웠죠. 그 꽉 막힌 숨통을 단번에 틔워준 것이 바로 전설적인 불곰 사업입니다. 대체 러시아는 왜 자신들의 자존심이자 국가 기밀인 군사 기술을 한국에게만 통째로 넘겨줬을까요?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투박한 쇳덩어리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레시피를 캐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하고도 은밀한 내막을 단 한 문장도 놓칠 수 없는 긴박한 스토리텔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 차가운 바람이 불던 모스크바입니다. 냉전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화해의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정식 수교도 하지 않은 소련에 14억 7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준 것이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이 돈은 사실상 친구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 돈으로 경제 좀 살려봐. 대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며 건넨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에 남을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돈을 빌려간 소련이 딱 1년 만에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라가 공중분해됐으니 돈을 갚을 주체도 사라진 셈이죠. 그 부채를 떠안은 러시아는 그야말로 거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세요? 세계 최강이라던 핵잠수함이 기름값이 없어 항구에서 녹슬어가고 공무원들은 월급 대신 보드카를 받던 시절입니다. 다른 채권국들은 에휴, 똥 밟았네라며 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막힌 딜을 성사시킵니다. 현금이 없으면 너희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갚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든 불곰 사업의 서막이었습니다. 처음 무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군 내부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6.25 때부터 미국 무기만 써왔는데 뜬금없이 웬 러시아 고철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규격이 다르고 매뉴얼은 온통 러시아어뿐인데 이걸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1996년 부산항에 거대한 나무 상자들이 도착하고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연구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러시아군조차 돈이 없어 일선 부대에 배치하지 못했던 당대 최강의 전차 T-80U가 번뜩이는 안광을 내뿜으며 앉아 있었거든요. 이 전차는 단순히 성능 좋은 탱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자랑하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정면에서 박살낼 수 있는 러시아 지상군의 자존심 그 자체였죠. 러시아는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자기네 핵심 전략 자산까지 털어서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병 전투차의 교과서라 불리는 BMP-3, 적기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이글라 미사일 등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 장교들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지만 실제 훈련에서 이 러시아 괴물들이 보여준 성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T-80U는 미국 탱크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무기들을 가져와서 단순히 훈련용으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배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 무기는 블랙박스라고 해서 핵심 부품을 절대 못 열어보게 합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면 봉인이 파괴되거나 외교 문제로 번집니다. 샀지만 내 것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러시아 무기는 달랐습니다. 빚 대신 받은 거라 100% 우리 소유였고 우리가 이걸 뜯든 부수든 용광로에 넣든 러시아는 간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보물단지들을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먼지 하나까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장갑판을 잘라내서 어떤 금속을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의 회로 기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러시아 놈들이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지 파헤쳤죠. 이걸 전문 용어로 역설계라고 합니다. 남의 집 레시피를 알아내기 위해 요리를 분자 단위로 쪼개 분석하는 것과 같죠. 이 과정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그들에게 술을 대접하며 환심을 사고 그들이 툭 던지는 한마디, 작업할 때 쓰는 특수공구, 심지어 용접 부위의 미세한 색깔 변화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설계대는 안 나오는 현장의 노하우, 즉 영업 비밀을 통째로 훔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안 돼, 가르쳐줄 수 없어 라며 꽁꽁 숨겼던 핵심 기술들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구멍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K2 흑표 전차, 이 녀석의 심장과 근육에는 러시아의 피가 흐릅니다. 전차가 포탄을 쏠 때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자동 장전 장치, 이건 러시아 T-82의 시스템을 연구해서 우리식으로 완벽하게 개량한 겁니다. 덕분에 우리 탱크는 승무원을 한 명 줄이면서도 훨씬 빠르게 포탄을 퍼부을 수 있게 됐죠. 또 적의 포탄을 튕겨내는 특수복합 장갑 기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차체를 자유자재로 낮추는 유압식 현수장치 기술 등도 러시아 무기를 뜯어보며 얻은 데이터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미사일 분야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수조 원을 들고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하는 한국형 사드, 천궁 미사일 있죠. 이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콜드 런칭은 100% 러시아 유전자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발사대 안에서 엔진에 불을 붙여서 나가는데 이러면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되고 위치도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콜드 런칭은 미사일을 일단 공중으로 툭 던져 올린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미국도 아끼던 이 고급 기술을 우리는 러시아의 S-300과 S-400 기술을 접하며 우리 것으로 완성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경악했죠. 아니, 한국 얘네들 대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운 거야? 라면서요. 더 놀라운 건 우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기억하시죠? 나로호는 사실 러시아와의 공동작품이었습니다. 로켓의 핵심인 1단 엔진은 러시아가 만들었죠. 당시 러시아는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엔진 근처에 우리 연구원들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엔진을 옮길 때도 천으로 꽁꽁 싸매고 작업장 주변에는 무장 경비원까지 세웠습니다. 너희는 그냥 구경이나 해. 기술은 절대 안 알려줄 거야. 라는 태도였죠.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들이 퇴근한 뒤 작업장에 남은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부품의 무게, 조립할 때 나는 소리, 발사할 때 진동 데이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수집했죠. 러시아가 입을 닫으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서라도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러시아와 부대끼며 어깨너머로 배운 그 지독한 공부가 밑거름이 되어 마침내 우리는 러시아 도움 없이 순수 우리 기술로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70보통급 액체 엔진을 자체 개발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된 거죠. 이건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들이, 우리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기술을 빼내간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해준 측면이 큽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지정학적 계산, 즉 중국 견제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러시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구 14억의 공룡 중국입니다. 지금은 두 나라가 친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서로를 엄청나게 의심합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넓은 땅이 중국 경제권에 흡수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하지만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두고 수십 년째 영토 분쟁 중인 데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 러시아 입장에선 기술 유출을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당한 거리도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간절히 원하는 제조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기초과학은 천재적이지만 그걸 시장에 내놓을 물건으로 만드는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응용 기술과 제조 능력에서 세계 최정상이죠. 러시아는 한국에 군사 기술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자신들의 산업을 현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겁니다. 즉, 불곰 사업은 단순한 빚 갚기가 아니라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푸틴의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러 관계가 최악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비호국 명단에 오르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푸틴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훌륭한 파트너다.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건 아주 노골적인 구애의 신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 자기네 천연가스를 팔아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최첨단 도시를 건설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압니다. 중국에만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삼성, 현대, LG가 러시아에서 수조 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공장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미련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날 재건의 시대가 열리면 그 기회는 버티는 자의 몫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우리의 제조 능력을 결합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방산의 성공 신화는 실리와 집념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의 그늘 아래서 기본 체력을 기르면서도 러시아라는 뜻밖의 스승에게서 핵심 비기를 훔치듯 배워온 그 영리한 전략 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운을 기회로 바꾼 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고통을 참으며 러시아 탱크에 나사 하나를 더 들여다봤던 우리 연구원들의 처절한 집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 무기들 속에 숨겨진 붉은 곰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압도적인 국방력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죽기 살기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선배들의 피땀 어린 유산이죠. 앞으로 K방사는 또 어떤 놀라운 진화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와 러시아 사이에는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역사는 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비밀스러운 역사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깊고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